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윤선영입니다. 네, 한 주의 중반 수요일입니다. 오늘 들어 전국에 장맛비가 좀 거세게 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 때문일까요? 우리 시장도 조금 하락세 건넨 모습입니다. 하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6월의 소비 지표는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0.3% 감소를 웃돌면서 전월과 같은 7,043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5월의 소매 지표 역시 전월보다 증가했습니다. 즉 미국 경제를 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소비 지표들이 모두 좀 올라주면서 소비 자체가 되살아나고 있다라는 조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미국의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도 양호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팩트셋은 S&P 500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3%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2022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입니다. 자, 이렇게 미증시가 탄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증시와 커플링 현상이 대체로 이어지던 우리 증시는요, 이번 주에는 그 흐름을 좀 따라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참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파란불 켠 채로 오늘 거래가 됐었습니다. 코스피는 사흘 연속으로 제자리 걸음하면서 하락 출발한 모습이었는데요. 오전에 반짝 올라오는 듯 싶었지만 바로 하락세로 이어지면서 현재는 2,484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기관에서 대형주 위주로 좀 담아주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이노베이션이 지수를 이끌어주는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도 많이 부진합니다. 어제도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 오전에 보였던 플러스권 전체적으로 다 반납을 하고 현재는 830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에서 지수를 이끌어주는 건 엔캠과 HLB에서 그래도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조금 아쉽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저희 오스다와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스다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종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 경제 시간까지 다양한 수다 주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시장 마감 전 짚어보는 우리 시장의 특징적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스다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이승희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7월 17일 수요일 우리 시장 현재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또 한 번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100%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마디의 발언을 던졌습니다.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자제하자는 말이었는데요. 이 발언이 미증시 그리고 우리 시장까지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현재 어떻게 흐름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주의 약세가 시총 상위권단에서 좀 주로 이루어지면서 오늘 우리 양시장 좀처럼 힘을 내주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현재 오전 9시경부터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이더니 결국에는 2,850선 이탈하는 모습 보이면서 현재는 0.63%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전 10시경에 음전으로 내려가는 모습 보이더니 현재는 83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에서는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공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과 기관이 오늘 장 초반에 사자세로 들어서면서 우상향 그래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외국인은 그 반대되는 양상 보이면서 오늘 특히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좀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오랜만에 사자세로 좀 들어서나 싶었는데 이내 다시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함께 지수 끌어내리고 있고요. 개인은 홀로 9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1위에서 5위입니다. 오늘 5위권 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홀로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제약 바이오주의 좀 흐름이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3% 넘게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파란불 켜주고 있는 종목 안에서 지금 반도체 투톱은 어제와 대비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좀 크게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하락이 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2차 전지의 약세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 넘게 현재 내리고 있고 완성차 쪽 흐름도 오늘 좋지 못합니다. 어제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오늘 현대차 2%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6위에서 10위 살펴보겠습니다. 기아도 현대차와 함께 2%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자사 치료제가 좀 호재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완성차와 밸류업주로 같이 묶이고 있는 KB금융주 또한 어제와 반대되게 오늘은 0.24% 강보합권에서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에코프로 형제들이 좀 큰 낙폭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어제만큼의 큰 낙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2%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대학 바이오주들이 좀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알테오젠과 HLB, 삼천당 제약 모두 장 중반까지는 빨간불을 켜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HLB 홀로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자사에 대한 루머가 좀 돌면서 16%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자사에서 루머를 부인하기 시작하면서 1% 넘게 급락하며 마감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그 변동성 보이면서 현재 3%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6위에서 10위 넘어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엔캠은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주의 약세가 코스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리노공업과 HPSP 현재 7% 넘게 좀 크게 낙폭을 보이며 내리고 있고 클래시스 9위권으로 올라가면서 현재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동력을 잃고 좀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좀 파란불을 켜내면서 오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개별 종목 장세들이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오스다와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전략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시황 함께 들어보고 왔고요.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순서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이야기해볼 내용은요. 조금 슬픈 소식이기는 한데요. 자,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한 가지 또 오르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달 들어서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역대급 폭우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채소와 농산물의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은 또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기름값도 역시나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요. 계속해서 좀 오르기만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오르는 걸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 마켓나우에서는 이제 최저임금이 올랐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올해 역대급 폭우가 워낙에 또 예보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상이 되기는 했었지만 이번에 장마로 무려 축구장 13,000개 규모의 농작물이 침수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렇게 폭우로 농작물이 침수가 되면 바로 이제 채소나 식자재 가격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금치는 53%가 올랐고요. 상추도 34%가 올랐으니까 이제 고깃집 가서 상추 드실 때 소중하게 금상추처럼 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휘발유나 경유값도 3주 연속 상승세인데 참 체감이 되는 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운전하면서 주유소를 찾아다녔는데 최저가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첫 번째 주유소로 다시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가스, 전기, 지하철 요금 얘기해 주신 뭐 공공요금들 다 오르기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올여름에 기상 악화로 해서 더 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 기간 자체는 짧은데요. 이 기간 동안에 강수량이 많다고 하니까 사실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짧은 기간에 많이 오는 게. 그래서 이제 정부는 농산물 가격에 있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여러 피해들이 좀 이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농산물에 대한 급등세 정말 정부에서도 크게 걱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는 작년과 좀 비슷한 경로를 밟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봤더니 2.4%였거든요. 2021년 9월 이후로는 가장 낮았었던 수치였는데 정부가 물가가 이제 좀 둔화세에 들어섰다라고 판단을 해서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낮췄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었죠. 그리고 또 기상 악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 부진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작년 8월 3.4%로 치솟았습니다. 하반기 3%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면서 연간 물가 상승률이 3.6%까지 뛰기도 했었던 작년의 흐름들. 자, 올해도 좀 데자뷰처럼 작년과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유가와 공공요금도 하반기에 물가 핵심의 변수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제 국제 유가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작년과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7월 둘째 주에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706원이 넘는 상황이고요. 전주보다 24원이 넘게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휘발유, 경유 모두 3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진짜 이럴 때 나오는 얘기가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저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농산물 가격 오르고 유가도 오르는데 여기에 더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요금이라고 아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좀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예요. 바로 주택용 도시가스, 소매요금까지도 6.8% 오르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좀 오르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좀 날씨가 추워질 일만 남았잖아요. 10월부터는 좀 가스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가스 요금이 오르게 되면 이 서민들의 부담까지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10월부터 또 하나 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서울 지하철 요금입니다. 사실 뭐 지하철 저는 거의 매일같이 이용하다시피 하는데요. 이 지하철 요금도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관계 부처와 또 기관의 조속한 협의로 인해서 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좀 늦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좀 지켜보시면서 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르는 이야기에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뜻밖의 난리난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주식과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데 아니 의외의 이 분야가 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분야인가요? 일단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혜연님 혹시 에루샤라고 들어보셨나요? 에루샤. 일본어인가요? 네, 처음 듣는 단어입니다. 네, 이제 보시면서 이거 뭔지 알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네. 명품을 조금 소비를 하시는 분이실 것 맞아요. 같은데요. 저 서민이에요. 일명 그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의 앞글자를 따서요. 그 명품 브랜드들을 칭해서 에루샤라고 그렇군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네. 작년 하반기에는 이 해외 명품 소비가 다소 좀 주춤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다시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 말고 누군가가 이제 열심히 소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기간 때 아무래도 이 결혼 예물 수요가 굉장히 주춤했었는데 맞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 저희가 해외 여행을 많이 못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주춤했던 게 예식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스몰 웨딩을 하거나 조금 미루거나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맞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예식업이 발달을 하고 실제로 저도 청첩장을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맞아요. 이 결혼식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혼식 예물로서 명품 브랜드들이 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든지 이제 부동산, 그다음에 자산 시장에서 이제 반등이 올라오면서 부의 효과가 조금 또 더해졌다라고 보고도 있는데요.
실제로 신세계 백화점의 해외 명품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11.8%가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네. 그리고 또 현대백화점의 경우도요, 10.1%가 이제 증가했다라고 하니까 확실히 좀 많이 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코로나가 지나고서 막 이제 주춤했다가 올 상반기 들어서 다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명품 소비 트렌드에도 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루샤, 네. 이런 에르메스, 뭐 루이비통, 샤넬 이런 브랜드의 가방을 처음에 좀 소비를 하다가요. 그렇죠. 이게 좀 성숙돼서 그레이드가 올라가면 어허. 주얼리나 시계 브랜드로 이야,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작고 반짝이는 것들. 네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청담동 명품거리에 시계, 주얼리, 명품 매장들이 속속히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우리 선여 앵커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난 정말 서민이 맞구나라고 생각이 더 들었던 게 네. 일단 에루샤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알게 되었고 그리고 명품 소비 브랜드 그리고 트렌드가 이 가방이나 의류가 아니라 주얼리와 시계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소식도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네, 확실히 좀 작고 반짝이는 것들이 조금 더 소장 가치가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명품 시장들이 계속해서 들썩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요. 올해 한국 명품 시장 규모가 10조 원에 육박할 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10조 원이라니 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국내 명품 소비는 코로나19 때 급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곳곳이 봉쇄되면서 해외여행도 막혔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식업도 좀 감소가 되면서 여행을 못 가니까 우리가 사실 보복 소비 차원에서 명품 소비를 많이 했었던 때가 네. 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여행에 대한 갈증을 달래던 명품 소비가 이제 다시 여행길이 열리게 되면서 하늘길이 다시 열리게 되면서 또 조금은 줄어들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살 사람들은 사나 봐요. 네. 이 이제, 보복도 그러니까 자금력이 있어야 할 수 맞아요. 있는 보복인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해외 여행 수요가 늘었거든요. 그러면 명품 소비가 좀 주춤할 것 같은데 이 명품이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중독성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만족의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제 네네. 사다 보면은 중독이 되고 에루샤에서 주얼리나 시계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대세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제 가방, 주얼리 이쪽만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커피랑 운동복 시장에도 이제 오. 명품 브랜드가 확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어떡하죠? 저희는 항상 좀 한 발 뒤늦게 네, 늦네요. 네, 뒤에 있는 느낌인데 그래서 저희가 명품 시장 하면 떠올리는 청담동 거리에서 명품 이 매장들이 굉장히 또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명품 브랜드 매장들은요, 사실 수익성과 좀 상징성을 고려해서 한번 매장을 내면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 청담동 명품 거리에 새 매장이 생긴다라는 건 그만큼 또 명품 업계가 한국 시장의 시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요, 국내 증시 상장을 좀 추진하고 있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이야기인데요. 가맹점주들과의 갈등 소식을 저희 오수다에서도 몇 차례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게 조금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해요. 어떤 내용들일까요? 일단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제 공유가 네. 되셨을 것 같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작년부터 그 일부 가맹점주들, 특히 연돈 볼가체 가맹점주들과의 소송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연돈 볼가체 제외를 하고도 다른 가맹점주들도 지금은 좀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그렇군요. 네,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맹점을 내놓기에 앞서서 예상할 수 있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매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광고를 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과장됐다. 실제로 영업을 해보니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근데 거기에서 오는 뭐랄까요? 좀 배신감이 그렇죠. 들면서 실망감. 가맹점주들이 이렇게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또 가맹점마다 가격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있는 이런 결정권을 더본코리아에서 침해했다. 이런 내용들이 소송 내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더본코리아 측도요, 이제 그냥 받아들이지는 않고 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에 더본코리아 측의 이사회와 이 가맹점주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진행된 대화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또 소송에 맞서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이 가맹점주들과 또 본사 측의 입장이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맹점주들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자면 당시에 이 월 3천만 원 수준의 매출과 또 이칩에서 25%의 연수익률을 보장한다라고 본사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매출은 1,500만 원 정도로 이 처음 본사가 이야기했던 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수익률도 7에서 8%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본사 더본코리아 측은 연돈 볼카츠 점주들 주장에 하나하나 좀 반박하거나 해명하기보다는 기존의 가맹점주들을 우리는 좀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방적인 비방과 비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점이 좀 주목되는 이유가 더본코리아가 상장 예비 심사를 코앞에 두고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요, 상장 심사를 앞두고 있을 때 보통 이 가맹점주들과의 이런 트러블이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을 맞아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본코리아 측도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도 조심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이런 소송과 분쟁들이 지금 승인에 있어서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심사 기준, 그러니까 심사 기준 중에서도 질적 심사 기준에 이 소송과 분쟁도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 상장 결과 어떻게 될지 굉장히 또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더본코리아 상장 심사 결과는요, 이르면 이달 말 나오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이 가치를 약 3,500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더본코리아 측이 공모 자금을 이 외식 프랜차이즈와 또 유통사업 확대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이 상장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상장 여부 여러분께서도 함께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3가지 이슈 모두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마감을 얼마 남두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3시 22분입니다. 마감 전까지 우리가 그래도 좀 더 챙겨봐야 하는 특징적인 특징주 보고 올 시간입니다. 이 시각 특징주 탑5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증시의 인상적인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5가지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가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면서 오늘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건 회사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투심이 자극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광밴드는 보통주 172만 8,608주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물량은 현재 발행 주식 전체의 6%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까지 더하게 되면 자사주 규모는 10%에 육박하는 8.4%인데요. 최종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자사주를 보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5.18% 상승하면서 14,020원에서 거래 중입니다. 성광밴드는 LNG 운반선이나 수출시설 등에 들어가는 관이음새를 제조하는 회사죠. 지난 1월에 바이든 미국 정부가 LNG 수출시설 승인을 보류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성광밴드의 주가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 루이지애나주 지방법원이 신규 LNG 수출 재개 명령을 내리면서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피팅 제품의 경우 수주에서 납품까지 걸리는 기간이 1분기 혹은 2분기 정도로 짧은 만큼 하반기부터 성광밴드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서울바이오시스입니다. 2분기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현재 서울바이오시스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상한가로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상한가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서울 바이오시스는 광반도체 소자 전문 기업입니다. 올해 2분기 잠정 매출이 1,896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57%나 성장한 건데요. 서울 바이오시스는 세계 최초로 와이어가 필요 없는 Y캅을 개발한 회사죠. 작년에는 Y캅 픽셀이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LED 칩은 일일이 와이어를 붙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Y캅이 개발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고 현재 각종 마이크로 LED 솔루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바이오시스는 다음 달에 주주와 투자자들 그리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실적 발표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분석하고 3분기 매출 전망도 설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위는 한화엔진입니다. 2분기 깜짝 실적이 기대된다는 증권가의 분석 덕분에 오늘 주가 오름세 보였습니다. 목표 주가를 기존의 16,000원대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현재 5%대 오르면서 15,49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한화엔진의 올해 2분기 별도 매출액은 2,8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업이익은 188억 원으로 같은 기간 무려 440%나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와 비교했을 때도 매출액은 7.6%, 그리고 영업이익은 41%를 상회하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내년 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12.1%, 그리고 12.7% 상향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치를 높인 이유가 뭘까요? 고객사 전체의 선박 인도 일정을 재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 인도 수량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특히 상하이외 고교 조선양 물량을 추가해서 중국향 선박 엔진 매출액 추정치를 높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위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위는 삼성전기입니다. AI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MLCC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이다 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기가 오전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주가 살펴보시면 0.08%대 오른 17만 2,100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최근 일본 업체들이 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수동부품 가격 인상을 논의한 바 있죠. 내년 삼성전기의 MLCC 평균 혼합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약 10% 가까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MLCC에 대한 수량도 전방산업 수요 개선과 재고가 축적된 영향으로 전년 대비해서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영업이익 전망치도 기존 대비 6.5% 높인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 특징주입니다. 1위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 SKENS와 합병에 대한 내용을 본격화하면서 오늘 주가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초대형 에너지사가 탄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로 들썩이는데요. 바로 두 기업이 합병하게 된다면 자산 총액이 106조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5.59% 상승하면서 11만 9,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ENS는 바로 오늘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합병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두 회사가 합병된 추진을 살펴보자면 SKENS의 현금 창출 능력 때문인데요. 한편 내일은 두 회사의 최대 주주인 SK가 임시 이사회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합병 비율이 관건인 만큼 임시 이사회에 대한 내용도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잘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탑5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 바이오시스, 지금 광반도체 소자 전문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57.6%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무섭게 우리 시장에서 급등을 해주었는데요. 현재 상한가로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고 또 새로운 종목이라고 저는 좀 느껴지는데 여러분께서도 이 종목 2분기 최고 매출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조선이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화엔진 역시 또 우리 조선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신조선가 지수가 7월 12일에 187.78을 기록할 만큼 점차 더 오르면서 진짜 최고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 중에서도 한국투자증권은요, 이 한화엔진의 목표가를 2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조선 관련 종목들 STX 중공업이나 한화오션, 또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등 관련된 조선 관련 종목들 상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주 요즘 흐름이 좀 좋으네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조선주 관련돼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개 특징주 듣고 오는 동안 우리 시장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 또 마감 상황 간략하게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맛비가 내리는 하루인데요. 국내 양시장에도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간밤 미증시의 상승 탄력을 이어가지 못하고 오늘 국내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어제는 코스피가 아슬아슬하게 남아 강보합권에서 지켜줬는데요. 오늘은 0.86% 하락하면서 2,841선에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 2,850선과 40선, 30선마저도 붕괴하면서 829선에서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2거래일 만에 돌아서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기관은 4거래일 연속으로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이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크면서 코스피 지수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에서도 역시나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가 이어지면서 코스닥도 지수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좀 아쉽게 마감을 해주었네요. 수급에서 좀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좀 돌아서는 모습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 좀 하방 압력을 가해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와 동일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좀 아쉽게 오늘은 830선까지 내주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내일하고 모레까지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끝까지 이번 주 힘을 내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요, 이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비둘기파적 발언을 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국내 금융시장은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 가능성에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주들이 같이 좀 들썩이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방산업계에 이 향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리 시장의 전망을 짚어볼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지금 파월 의장이 하는 발언 한마디에 정말 미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 그 경제클럽 대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대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재촉하는, 금리 인하를 좀 재촉하는 발언을 했고, 결국에는 이 증권가에서는 9월 금리 인하는 100% 기정사실이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발언들 우리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한데요. 사실 오늘은 우리 시장이 미증시와 좀 다른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오늘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는 어떤 영향들이 미치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예,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모두 주시하고 있는 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0%에서 5.5%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인하다. 이번 달에 6월 달 기준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3.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이 6조 달러라고 하는 큰 돈을 풀었는데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9%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0에서 5.5%까지 올렸고 지금 현재 5.5%까지 올리는 것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드디어 잡혔습니다. 네. 9%에서 3.0까지 떨어졌고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목표는 2%입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에 2%를 목표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려서 추진했는데 드디어 잡혔다. 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경기 악화입니다. 경기 악화를 대변하는 것은 바로 실업률인데요. 미국의 실업률이 이번 달에 4.1%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뭐 한 3, 4%로 예상했었는데 또 경기가 안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실업률이고 그래서 미국의 연준 의장이 빨리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9월 달에 기준금리를 0.25% 내릴 것이 이제 확정이 됐고 아마 한 90% 정도 확률로 네. 지금 더 높습니다. 정확히는 87% 확률로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동반해서 기준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네. 한국과 미국은 경제가 동조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커플링 현상이라고 부르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따라 올리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한국도 같이 내리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는 무역 의존도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75%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 교역은 중국이고 중국이 한 33% 정도 차지합니다. 그 이어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17%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절반을 중국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 홍콩, 미국 이런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의 2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고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미국의 주요한 수출 품목입니다. 이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기준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반등하게 됩니다. 이미 이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좀 반등했지만 맞습니다. 주가는 크게 또 반등합니다.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현금 흐름을 6개월 앞서서 내다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 그래서 우리는 주식은 항상 경기를 6개월 선행지수입니다. 미리 6개월 뒤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이 반영이 돼서 삼성전자가 지금 한 8만 6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가 바닥에서부터 거의 한 50% 가까이 반등한 것이 바로 삼성전자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제 2분기에 10조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주식과 부동산 모든 자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주시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거의 이제 확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출에 있어서도 이제 악재가 있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가 혹시 당선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또 상반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때 일단 금리 인상이 되고 국내 같은 경우는 수출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수출에 있어서 좀 악재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지금 트럼프 사건으로 수혜를 보는 것 중에 국내에서는 방산주들이 굉장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 이 방산주에 어떻게 진짜 영향이 가게 될까요? 저는 아주 우리 방산주에는 큰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트럼프에 당선될 가능성이 70%까지 올라왔고 바이든이 당선될 확률은 지금 16%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의 흐름은 거의 바이든으로 기울어지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고 매달 600억 원씩 지원하겠다. 대선 자금이 많이 모이는 쪽에 이제 우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이 이제부터는 다른 나라를 지켜주지 않고 스스로가 방위를 해라. 우리나라는 올해 국가 예산이 660조입니다. 우리나라가 방위비에 지출하는 게 전체 예산의 10%니까 약 한 6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유럽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EU에서는 방위 부담을 지금까지는 미국이 많이 지켜줬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원래 핵무기가 1,700개 있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순으로 핵무기가 많았었는데 미국과 EU가 우크라이나 핵을 다 없앤다 그러면 나라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EU와 미국이 무기를 원조해주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너들이 약속을 지켜라. 그쵸. 핵을 다 없애면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지금 재래식 무기를 달라는 거고 네. 우리나라가 작년에 재래식 무기를 30조 원 수출했습니다. 폴란드부터 해서 유럽에 지금 수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만드는 무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북한과 전쟁이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전쟁이 재발할 수가 있고 잠시 휴전한 상태다. 1950년 우리가 전쟁이 시작돼서 전쟁이 종식된 지 한 70년 가까이 되는데 휴전 상태로 있고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국방비에 지출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가 군사 무기는 세계 5위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이고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지금 현재 10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야, 핵을 맞네요. 사용한다 그러면 북한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렇죠. 북한도 소멸되고 미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핵을 자체 보유하자는 의견이 70% 국민이 동의하고 네. 있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동의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스스로가 만약에 한국이 지켜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나라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자체 우리 국민들의 70%가 핵을 가지길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현재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무기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비행기 이런 네. 겁니다. 바로 현대 로템이 탱크를 만들고 있고 한화 이런 데 경비행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작년에 30조를 수출했고 올해도 비슷한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재래식 무기는 최고의 국가가 되었다. 미국이 만드는 항공모함과 F-22 같은 최신의 비행기는 수출을 하지 않습니다. 네. 자체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자기 방위를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오히려 큰 호재가 될 것이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 방산업계 현대로템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LIG 넥스원 이런 네. 무기 수출국 기업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트럼프 당선이 된다면 아마 더 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의 정책 기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방산 관련 종목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로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트럼프가 재당선되게 되면 또 하나 우리가 좀 신경을 써봐야 하는 게 바로 가상화폐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에서는 이 가상화폐를 좀 합법화해서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규제들을 다 풀어내겠다.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다른 입장이에요. 굉장히 폐쇄적인 입장이죠. 그런데 이 최근 정부에서 이 가상화폐,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사실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고 또 이 현안 토론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이야기가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저는 아마 이제 여당에서 최근에 가상자산 화폐를 3년간 유예하자. 과세는 지금 현재는 너무 위험하다. 3년 정도 유예해야 된다고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본인들도 한번 과세를 원칙대로 지켜야 된다. 원칙대로 내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가상자산을 국내에 투자하는 게 한 650만 명, 7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검투세와 관련돼 있는 우리 국민, 전체 국민들의 주식 투자가 한 1,4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양쪽에 만약에 합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과반수가 넘게 되고 네. 대부분이 유권자입니다. 그러니까요. 20세가 넘어가게 되면 다 유권자다 보니까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는 가상 자산이 한 10,000개 정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허용된 것은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가상 자산은 6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핵심적인 가상 자산만 인정해주고 있는데 미국은 전 세계 주식 시장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가총액을 보면 미국이 60%, 일본이 5%, 중국이 4%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합법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도 거래를 못하게 해놓고도 이 가상자산에 부과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그렇죠. 네. 저는 먼저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자산 신고에도 좀 포함을 시키고 합법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검투세에 있어서는 우리가 5천만 원까지는 기준을 이하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네.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20%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렇죠. 22%. 이 가상자산에는 기준점이 2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식은 5천만 원이 검투세의 기준인데 가상자산은 또 왜 250만 원이냐. 그렇죠. 또 이렇게 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권거래세가 없고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20% 부과하고 있습니다. 250만 원을 제하고 부과하고 되는데 미국에서는 그동안 10년간, 5년간 손해를 봤다 그러면 다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 기한 제한도 없이 본인이 주식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다 그러면서 다 인정을 해주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익이 남은 것만 20%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에서도 마찬가지도 우리가 주식이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하고 효율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우리가 부여했을 때 이게 공정하냐 또 효율적이냐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 저는 가상자산을 없애는 것이 부가세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가상자산 과세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저희가 모셔서 소중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대중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마감 시황 간략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843포인트에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아쉽게도 오후장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좀 낙폭을 키워갔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코스피와 좀 동일한 형국으로 흘러갔습니다. 코스닥은 그런데 좀 낙폭이 깊었습니다. 오늘 830선을 내주면서 829.4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은 좀 아쉽게 흘러가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내일과 내일 모레 더 좋은 흐름 이어갈 것이라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파랗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그래도 빨간불로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1.14% 하락한 86,7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지수를 좀 끌어줬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요. 오늘 HLB와 엔케미 지수를 좀 끌어줬었는데 결국 엔케미 마감할 때는 0.22% 하락한 184,8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혼조세 보이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좋았던 종목들 계속 좋아지고 또 나빴던 종목들은 좀 힘을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계속 함께 하고 있는데요. 내일 또 더 좋은 흐름 이어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또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